그러면은 개별적 노동관계법 말씀드릴게요. 네, 최저임금이 이제 개정된 거는 아니고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보고자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8,720원 이렇게 되고요. 여기 곱하기 8, 8시간 기준 하면은 69,760원 이렇게 1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월급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로 기준 해가지고 182만 2,480원 이렇게 되고요. 209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209가 어떻게 나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40시간, 주 40시간 더하기 주휴시간 8시간 곱하기 한 달에 4.34주니까 그걸 곱하면 209가 나오게 되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적용 대상은 이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적용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게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거는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노동자는 수습이라도 무조건 100%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저 단순 노무 종사자는 한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는 편의점 알바나 카페 이런 이제 노동자들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 기간 동안 10% 감액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매년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이 이제 산입이 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20%였고 올해는 15%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 시간급 환산액 기준으로 182만 2,480원 요거에 100분의 15 하면은 27만 3,372원이 나와요. 그래서 저것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이제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작년에 5%였었는데 이제 올해 3%로 낮아졌고요. 내년에는 또 2%로 낮아지게 되고 또 이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이제 이런 복리후생비 역시도 저 3%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54,675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제 최저임금에 또 산입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 적용 시행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제 공휴일, 대체 공휴일 포함해서 일요일 제외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 유급휴일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은 공휴일을 이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휴일의 사전 대체가 이미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대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시 30일 이상 사업장 그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근로자 대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권한을 행사하시는지 지금부터 조금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시행 확대인데요. 자, 그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는 근로기준법 제2조 7호 조항 적용으로 일주 최대 근로시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입니다. 혹시 이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규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노동부가 처음에 행정 해석을 했던 건데 행정 해석으로 일주와 일주일은 다르다. 일주는 5일이고 일주일은 7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있는데 월화수목금 5일 동안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행정 해석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대법원 전합 판결 역시도 일주는 5일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상식 밖의 어떤 해석 그리고 판결 때문에 창피하게도 일주란 7일이다라는 문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저희 집에 예전에 지금은 없는데 강아지를 한번 키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집 개한테 돈이었어요. 이름이 돈이야. 일주는 며칠이니? 7. 개도 7이라고 하고 심지어 제가 못 알아들을까 봐 7번을 짓는 네, 아주 그런 참. 그리고 판사님 저는 누구의 명예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52시간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예외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예외가 나오죠.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 한시적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가 또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52시간 플러스 8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랑 52시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그리고 기간 그리고 대상 노동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해서 8시간 초과 근로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저거는 한시적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또 예외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문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가장 계약안이라고 볼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제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지를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단위 기간이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됐죠. 기존에는 이제 2주 단위 하나 있었고 3개월 단위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 개정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탄력적 근로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합의 사항은 이렇게 대상 노동자의 범위, 단위 기간 주별 근로 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 기간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뒤로부터는 또 예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은 굉장한 그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해서 휴게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예외가 나오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서 이를 따르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1시간 휴게 시간을 안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 이거 최근에 또 나왔죠.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좋아요. 여기까지는 엄격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난, 사람의 생명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만큼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또 나와 있죠. 그래서 과연 이 밖에 준하는 사유를 또 뭘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또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은 아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합의입니다. 합의. 그래서 2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주 전에 통보해야 될 거는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주 40시간 해, 둘째 주 30시간 해, 셋째 주 50시간 해. 일별 근로시간이 아니라 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입니다. 근데 또 예외가 나옵니다. 단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기를 주목해 주시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개별 노동자의 근무일이 개시되기 전 하루 전에 통보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껏 여기서 2주 전에 통보해놓고 불가피한 사유, 업무량 급증 이런 사유로 하루 전에 통보하도록 한 거예요. 심지어 합의도 아니고 협의예요. 여기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합의와 협의는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는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협의는 쌩까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근로자 대표가 탄근제 싫어, 탄근제 멈춰
해도 사용자는 쌩까면 그만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이제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저해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하고 신설, 이제 임금 보전 방안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요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주당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 근로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과로사를 사실상 제도화한 거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로일 전에만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서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예측 가능성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 내가 계획해서 휴가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실체가 불분명한 근로자 대표가 전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에 가면은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죠. 여기 혹시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 있으신 사업장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로자 대표가 너 근로자 대표야? 아니, 너 근로자 뭐 합의 사항은 있는데 너야?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합의 사항은 있어요. 그렇게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노조가 있는 경우와 노조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 있으니까 그 노동조합과 합의해서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혹은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포함해서 유연근로제도를 합의를 통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체회와 간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탄력적, 선택적, 간주 그 밖에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해서 시행해야 된다. 사전 합의 안 하면 무효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노동조합 가입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가입하셔가지고 노조 동의 취지를 얻어서 이제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서면 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감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합의상 요건들을 이제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라도 빠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하셔야 될 것 같고, 만일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으면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은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52시간을 넘어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제 근로시간 제한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때 기간 동안 이제 연장 근로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 안 했다면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에서 근로기간이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시행하는데 3개월만 하고 퇴사한다든가 이런 상황. 그래서 예컨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게 떡상해가지고 에이 탄근제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이렇게 사직서 던지고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로한 기간을 평균해서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서 이제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컨대 일주 첫째 주에 50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40시간을 일하고 그렇게 퇴사를 했다. 그러면은 평균해서 나누면 45가 되죠. 그럼 5시간 분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고요. 근로자 대표랑 또 서면 합의에 따라서 보상휴가 아까 말씀드린 그 5시간 분에 대해서 연장 근로 지급하는 것 대신에 휴가를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렇게 적용 대상이 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로자 대표를 보시면 개념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은
그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되어 있고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라는 것에 현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죠. 그래서 또 이 근로자 대표가 뭐 아무런 권한이 없거나 형식적인 권한만 갖는다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굉장히 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직접 세본 건 아닌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 7개의 노동관계법 중 36개의 조항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가 협의든 합의든 의견을 청취하든 권한을 가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가져온 거는 근로기준법 내용만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의 권한을 보면은 서면 합의 주체로서 아까 보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연차유급휴가 대체 뭐 이런 내 근로시간, 내 노동조건에 가장 직결되는 근로시간 그리고 휴가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영상 해고 시 협의 주체, 노조가 있으면 노조랑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랑 하면 되는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은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중요한 그리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근로자 대표에 대해 그 법 어디에도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동조합법에는 이제 위원장이나 뭐 간부들, 대의원 이런 분들 선출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근로자 대표 선출해가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학자분께서는 이건 고의다, 입법 미비가 아니라 고의로 뺀 거다라는 해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 방법에 대한 뭐 절차는 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행정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행정해석도 별게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노동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된다. 이렇게 행정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적당한 방법이 도대체 뭔데?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입법 미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선출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관리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공장의 공장장이 근로자 대표인 경우 사례도 있고 이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친인척, 조카 뭐 이런 사람이 근로자 대표로 지명이 돼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일단은 공장장 이런 사용자성이 짙은 사람은 일단 근로자 대표가 될 수가 없고요. 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는 없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뽑아야 되냐? 그래서 행정해석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된다면 꼭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투표, 집회를 통해 선출, 회람, 서명 이런 방법으로 선출이 가능하다. 단 사용자가 개인을 지명하거나 지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면 안 된다. 이렇게 노동부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 대표 그러니까 과반수 노조가 아닌 이제 조합에서는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근로자 대표의 지위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이제 우리 가장 직접적인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서 등 이제 근로조건 명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이제 서면으로만 교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는 아직까지 전자문서로 한 거는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웨딩홀 같은데 계약하러 가면서 이제 직원분이 패드 하나를 딱 들고 옵니다. 와가지고 그 패드로 설명을 쭉 해주시고 서명란을 딱 클릭을 하면은 이제 팝업 창이 딱 뜨죠. 그래서 거기다가 펜으로 서명을 하면은 이제 다음 칸 누르면 그 서명란이 이제 조그맣게 다시 PDF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직원의 설명을 다 듣고 이렇게 서명한 거냐 예 아니요 선택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다 이제 계약을 마치면은 그걸 이제 PDF로 이메일로 보내주게 되는 그런 형식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저도 보진 못해가지고 예, 그렇게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요거 아직 공포는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공포 6개월 시행입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시행될지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기존에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힘든 상담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내담자분께서 직장 내 괴롭힘 뭐 다 좋은데 만약에 회사가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안 하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사용자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또 문제가 사용자가 직접 가해자인 경우 그 회사에다가 신고할 수도 없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용자가 자기 스스로를 징계할 리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한계점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적이 되자 최근에 이제 개정안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요지는 이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한다. 기존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밀을 발설하게 되면 또 과태료가 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의사에 반해서 누설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실효성을 담보하는 규정들이죠. 그래서 사용자 혹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업장의 노동자의 경우, 뭐 친인척 이런 사람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이제 노동청으로 가면 돼요.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괴롭힘 행위 조사, 피해 노동자 보호, 가해 노동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하나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해고 못해도 정직 3개월 이상은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용자가 판단하기 그 정도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감봉 혹은 견책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처분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때는 이 과태료를 처분을 매길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겠죠. 요거는 아마 영원한 한계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노동부가 몇 개월의 징계를 하라고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죠. 노동조합에 가입하시게 되면 노동조합이 나서서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의 투쟁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금채권보장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인데요. 기존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리던 용어를 너무 어렵다,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 아니냐, 그래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그래서 약칭으로 대지급금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소액 대지급금, 발음도 좀 어렵죠. 지급 절차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이것만 가지고 가도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보도자료에 따르면 2개월까지 2달 정도 축소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재직자도 이제 청구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제 소액 대지급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지급금 부정수급할 경우에는 이제 제재가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사용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강화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개별근로관계법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이 기타 근로관계법입니다.